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전국의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반복되면서 이제 이상 기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실천력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비전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 2부는 지역의 경험과 기후 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기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우수시책 발표, 지자체 기후재정 확보 및 주도적 활용 방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 경험과 현장 중심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후분권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수원시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지역의 새로운 기회, 기후위기 대전환과 탄소 경제의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진짜로 대전환의 시대에 왔다라고 봅니다. 기술에 대한 대전환, 또 인간에 대한 대변화, 그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환경의 대변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 환경 전환 이 두 개를 이제 큰 화두로 삼고 가는데, 저는 이런 것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대전환도 있어야 된다. 중화공업 구조로 가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부분이 차지하는 게 여전히 OECD 국가 1등인 28%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대전환 시대도 왔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전환도 왔다. 그래서 RE100이든지 뭐 CFE, 뭐 카본 프리 에너지라든지 등등에 대한 정말로 에너지에 대한 빅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데서 특히 수원도 그거를 피부로 절감하실 텐데, 경제 성장에 대한 정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옛날처럼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끌고 나갈 건가, 그래서 저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저는 대전환에 하나 있어서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 인구, 뭐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구조 이런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큰 변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쭉 중심이 되었던 중앙 집권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아니라 저는 한 200%, 2만 %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의 전환이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나가야 될 대전환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대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35년까지, 2050년까지 모든 나라는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락에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우울하게도 지금 한국은 2030년까지
설정한 40%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말고도 곳곳에서 정책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관세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만 특히 환경 쪽에서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탄소 시장에 대한 기폭제를 만들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또는 탄소 인지 예산제도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뭐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만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뭐 충남 같은 데는 탄소 업슈 뭐 이래 가지고 줄이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주기도 합니다.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이기도 한데 이런 탄소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한테 아주 중요한 거가 옛날에는 재무 공시만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재무도 공시해라. 자연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재무도 공시해라. 그래서 또 ESG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것도 공시해라. 기업이 얼마만큼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공시해라. 일본 같은 데는 심지어 뭐 환경회계, 폐기물 회계 이런 것들이 이미 녹아져서 공시 쪽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방위적으로 압박도 받고 정부도 드라이빙을 걸어야 되고 그 중에 지방정부도 점점 더 많은 역할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도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많은 경험을 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상재난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상재난으로 인한 것이 뭐 산불, 폭우 이런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폭우가 왔는데 지금은 또 폭염이 와서 하는 이러한 불규칙적이고 불가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기상재난은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피해 문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 기상재난이나 이런 거를 다 대응하고 하는 부분들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방에서 해야죠. 지방에 있는 하천, 수하천, 강에서 건전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기후 적응, 기상재난에 있어서도 1차 최전선에는 지방에서 일어난다. 탄소 감축에 대한 실천도 다 지방에 있는 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된 거는 물론 이 여러 가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도 있지만 인구에 대한 구조 변화도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많이 되니까 도시로 인한 것들도 상당한 기여를 했죠. 도시가 생기면 주택, 뭐 전력, 수송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는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조업이나 발전 부분보다도 24시간 돌아가는 소위 라이프 사이클 정도로 보게 되면 37% 정도까지 탄소 배출에 책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아까 자연자산 얘기를 했는데 생물에 대한 다양성들이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재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침해돼서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쉽게도 기상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되고 또 기후 적응으로 인한 회복력, 그러니까 피해를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회복으로부터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들이 좋은데 기상재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뮤니 재범사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현상이다. 이게 그만큼 기상재난이 아주 크게 되고 있는데 2017년 대비 2022년에 3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도 앞으로 이런 기상유변으로 인한 세계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럽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보험에 대한 손실들을 쭉 보는 것이니까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전 세계 GDP 절반 이상이 생물에, 소위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 기업들 중에서 보면 뭐 대표적으로 네슬레라든지 뭐 포스코 이런 데도 철광석, 시멘트, 석탄 다 자연에서 나온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자산에 대한 보호를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점점 자연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 많이 되니까 이 탄소를 거래하려고 하는 시장들도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는 시범적으로 5, 6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들어가겠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2028년이 되면 1900개 회사가 의무적으로 탄소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벌써 2035년까지 우리는 얼마 줄이겠다라고 하고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81%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달성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투자가. 그래서 엄청 많은 투자가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의 그린딜이라든지 일본은 앞으로 1,500조를 10년 안에 투자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목표는 세워놓고 투자는 하겠다고 하지만 목표에 대한 달성 가능성도 낮고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들이 할 수 있는 것 R&D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낮은 부분들도 있고 투자 액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 한 400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산업 구조라든지 뭐 기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탄소 흡수 대표적으로 뭐 CCUS나 CCS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물론 기술은 지금 기술에 대한 선정들은 뭐 100대 기술이다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3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10개를 하겠다, 수출 규모 100조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장밋빛은 많이 해놨지만 과연 이것을 하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민간을 끌어낼 수 있는 금융의 역할들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근데 이것이 달성하는 것에 대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달성 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 기업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이것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정말 이거를 풀어놔줘야 된다. 대표적인 예가 기후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한 2조 조금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수원이든 당진이든 뭐 이런 쪽이든 가질 수 있는 지역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와서 또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조금 더 기금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갖는 시도나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겠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기금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저는 시민들에 대한 의식이나 참여도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교육체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홍보 시스템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갖추고 가면서 또 서로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하면서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축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감축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반영이 돼서 나가야지만 에너지 전환이든 또 그거에 따른 다양한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완전히 현안 문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죠. 거기에서는 뭐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되고,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아리백, 현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특화되는 그런 아리백을 연결시켜서 하겠다고도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아리백을 달성을 해야지만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나 이것도 AI 데이터도 보면 이게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쿨링해야 되는 뭐 물도 많이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산에너지법도 있고 전력 인프라 개선법도 있고 뭐 쭉쭉 있는데, 앞으로 이 전력 시장도 엄청난 대변을 많이 가져올 텐데, 뭐 전력 직접 구매도 제도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대한 시행은, 이건 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아니라 지방에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다, 권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작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IEA나 이런 데서는 뭐 많은 것들을 내놨습니다. 넷제로 2050, 뭐 EF에서는 뭐 GEO 6 for Cities라고 하는 것들도 내놨고, EU는 100개의 클라이밋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영국은 키 시티즈 연합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거 발표 주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후변화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도시 간에, 지방 정부 간에 이런 연합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미션 라벨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가 달성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유럽 투자은행이 2조 9천억 원에 대한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2개 도시 중에서 92개 도시가 EU 미션 라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EU의 투자은행을 받아가지고 도시를 탄소 중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 이것 말고도 뭐 로컬 그린딜이라든지 유럽 지방정부위원회가 하는 뭐 인텔리전트 시티 챌린지라든지, 벨기에는 겐트라고 해서 시민과 협동조합이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에너지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후행동 2030 계획을 통해서 탄소 예산제를 시민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독일의 북부 프리슬란트는 100% 이미 에너지 발전을 풍력과 바이오로 하는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백쇼도 있고, 프랑스 그레노블도 있고, 코펜하겐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이런 도시도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는 LA나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같은 데서 아예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하고 전력 소비 구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겠다. 지역 특화형으로 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데서도 시의회가 주도하는 지역 탄소 저감 로드맵, 시의회가 스스로 주도해서 나가는, 이거 하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이런 데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뭐 위트레이트라든지 코펜하겐, 베를린시에는 주민 참여형 탄소 예산 제도를 해서 한다. 그만큼 시의회와 시민과 거기에 그 소위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세계적인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일종의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걸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서부터 뭐 10번, 12번 쭉 가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지어 아프리카의 르완다 같은 데서도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들도 있고, 세계 지방 정부 연합 같은 거, UCLG라든지 뭐 교통 부분만을 위한 구본입니다. SLO 슬랫캣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밋 헤리티지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지역의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도, 문화도, 기후변화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특히 UNFCC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이게 참고하시라고 그냥 리스트를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나마
여기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 시장님들 모여서 하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수송 부분, 뭐 폐기물 부분, 가정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면 어떨까? 시장님들이 모여서 쭉 하고 있지만 정말 진전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또 그리고 탄소중립연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25년 현재 보니까 23개 정도의 도시가 우리는 아예 몇 년도까지 언제를 얼마만큼 해서 나가겠다.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든지 뭐 오슬로라든지, 오슬로는 세계 최초로 건설 현장에서 배출을 제로를 시키는 거를 오슬로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들도. 그리고 공공건물을 할 때는 완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 제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당진이나 도봉이나 대전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수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세빛하우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소위 지구론 모임,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도 있다든지, 그래서 10명 이상 되면은 수원시가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원시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리빙랩, 요즘에 많이 나오죠. 리빙랩이 나와서 시민들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수원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 광명시 같은 데서도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교육과를, 소위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1.5도시 기후의병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병 만들었으니까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의병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한다. 그래서 기후의병들을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새롭게 봤고, 뭐 의성군 같은 데에서는 부군수님 밑에 이렇게 탄소중립 추진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기업들이 많으니까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같이 ESG 실천 협약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수송이나 농축산이나 폐기물들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저는 우선 일단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 정부가 과감하게 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환경 쪽이나 교육 쪽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관련돼 있는 권한에 대한 이양을 이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때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원 도시에 대한 기금, 이거는 뭐 누차례 저는 다른 데서도 얘기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뭐 예를 들어서 국토에너지 환경세라든지 뭐 기후기금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잘 하고, 정 안 되면 녹색 채권 같은 거라도 발행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나가는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이 좀 마련이 되면 지역 특화 탄소 상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과 협동조합, 요즘에 햇빛 발전소 하면서 협동조합, 뭐 햇빛 연금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려면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들, 참여에 대한 부분들, 또 민간 금융사가 들어오도록 하는 법제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 종합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싱크탱크가 그 업무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못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금 만들어 놨는데 비정규직에 예산도 적고, 누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몇십 개씩 생기는데,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좀 만들고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인력들을, 안정적인 인력을 만들어 놔라.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자기 고향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협의체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전문가 집단들이 분야별로 많이 필요하니까 뭐 공통적인 부분들, 또 지역적인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죠. 어떤 데는 충남 같은 경우는 발전에 많이 있으니까, 아까 리스트를 많이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구개의 지방단체들이나 네트워크들이 있으니, 이거를 네트워크들하고 같이 연결도 하면서 정보도 받고, 또 거기 가면서도 현장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불러서 여기에서 와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래서 기존의 지방정부 외에
좀 영향력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교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건물 부분에서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리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결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지만 인적 네트워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하면 아무래도 먼저 많이 시작을 했던 외국의 좋은 경험들을 저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나름대로의 특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거는 수송이나 건물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화. 독일이나 이런 유럽대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지 못하면 부동산 거래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등급제 정도만 지금 있고 그러는데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박도로 하게 되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 당장 현안인 NDC 2030년, 35년, 50년까지 정책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뭐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지만 지방정부의 의견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지방협의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또 탄소 중립 관련 지방 정부의 역할, 또 지역 에너지 전략 등, 또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굉장히 폭넓게 다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의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노력을 사례로 들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어제 1일차 본 행사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 정부 협의회 회원 도시의 기후 위기 대응 우수 시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가나다 순으로 광명, 시흥, 파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에서는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사업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김현태 탄소중립 정책 팀장님께서 해당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도시, 이곳은 당신의 일상에 여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시간의 흔적을 품고 새롭게 태어난 곳,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공동체, 변화를 이끄는 도시, 광명. 옷장, 소파 같은 커다란 폐기물은 목재만 분류하고 나머지는 태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한 지자체가 분류 전문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탄소중립과 정책팀장 김현태입니다. 예, 오늘 광명시에서 준비한 내용은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입니다. 자원순환과 이현우 부팀장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으나 급한 현안 업무로 저희 탄소중립과에서 발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형 폐기물 전문 선별화, 폐가전제품, 커피바, 무상수거, 대형 폐기물 100% 자원화입니다. 대형 폐기물 전문 선별화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가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가구를 수지분반 업체에서 선별하던 것을 우드칩을 생산하는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변경하였더니 재활용률 증가, 예산 절감, 수지분반 업체의 업무 부담 감소 세 가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께서 청소나 이사 등 가전제품을 폐기할 경우 시 또는 이순환 거버넌스 혼재로 불편한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통해 광명시로 접수를 일원화하고 또한 광명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무상 배출에 대한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이순환 거버넌스는 수거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것으로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배출이 편리해지고 또한 약간의 경제적 도움도 되겠죠. 무상 배출이니까요. 그리고 재활용률도 높아지는 또 세 가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커피박 무상수거입니다. 관내 커피숍 238개소와 재활용 업체와 협약하여 커피박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활용하는 양은 작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는 작은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100% 자원화입니다. 가구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폐합성 수지가 있고 이것은 기존에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에서는 원료 또는 연료로 재사용한다는 사항을 착안하여 저희 광명시에서는 입찰을 통해 시멘트 공장과 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100% 대형 폐기물 자원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소각시설과 산업 부분의 시멘트 공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710톤 기준 예산 1억 2,400만 원의 예산 효과 절감이 있었으며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광명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25년 재활용률이 소각량을 앞서는 자원순환 도시가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명시는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매립지 처리량은 현재 0입니다. 대형 폐기물 역시 수거 체계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큰 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급기관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요 분이 이현우 담당자 부팀장인데요. 근정포장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수 사례로 보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광명시에는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2024년 7월 새로운 건물로 새 단장을 하고 개관하였습니다. 폐기물로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며 학생들에게도 체험학습 활동을 하는 장소입니다. 광명시는 재활용을 넘어 가치 있는 업사이클이 되도록 자원순환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에는 1.5도씨 기후의병이 있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던 우리 의병의 간절함, 기후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의 간절함을 매칭하여 광명시에서는 기후의병으로 명칭하였고 지난 7월 10일 특허청에 업무 표장도 등록되었습니다. 기후의병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저희 광명시 시민의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제도 개선이 변경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순환경제 체계로 변경할 때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용기, 시장님의 정책 의지와 집행부의 노력에 따른 시민의 인식 변화가 좋은 결과를 보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에 브라질 벨름에서 콥이 개최됩니다. 이에 맞춰 광명시에서는
11월 13일, 14일, 15일 기후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후 및 탄소 중립 관련 포럼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노력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시흥 클린 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김홍기 기후변화 대응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낭비되고 버려지는 자원, 환경을 위협하던 폐기물이 소중한 에너지가 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시흥시 클린 에너지 센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 연료를 통해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낮보다 밝은 밤,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편리해진 생활. 하지만 그 풍요의 대가는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죠.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 지구는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비극. 이젠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에 시흥시는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 폐기 음식물, 분뇨 등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및 메탄 가스를 통합 처리하여 하루 3만 노멀큐빅미터의 바이오가스로 생산 공급하는 자원 순환형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 시흥시 클린 에너지 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시흥시 클린 에너지 센터는 시흥 물환경 센터 내 17,700제곱미터의 부지에 하루 540톤 처리 용량의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과 하루 145톤 처리 용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등으로 건설되었으며 폐기물 처리를 통해 친환경 바이오가스로 생산 판매함으로써 시흥시의 환경과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클린에너지 센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하루 약 3만 노멀큐빅미터로 이는 연간 약 19만 톤의 CO2 저감 효과로 나무 약 2,9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CO2량과 같습니다. 또한 정제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시흥시 전역에 공급되어 하루 8,283가구가 난방, 취사로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여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에너지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 대응 팀장 김홍기입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김정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기후위기 대응은 여기 문구에도 써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책을 좀 넘어서서 앞으로는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 시흥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로서
시흥시 클린 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시흥시는 스마트허브라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클린 에너지 센터 설치 이전에는 하수 찌꺼기와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각각의 시설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거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온실가스 또한 다량 배출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처리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한계로 인해서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여 감량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클린에너지 센터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3년 4개월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이 투입되었고 하루에 총 745톤의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처리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가 지하로 반입되면 그 폐기물이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혐기성 소화조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0일간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감량되고 동시에 바이오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발생한 바이오가스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메탄 농도 97% 수준의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어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입니다. 2015년 민간 사업자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수 찌꺼기 중금속 농도 증가 등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TF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클린에너지 센터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폐기물 감량이 2024년 하반기 기준 80% 감량하였고 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를 약 64% 저감함으로써 클린에너지 센터 이전에 비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약 1,000만 노말 큐빅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인근 약 8,2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약 34억 원의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면 연간 약 1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속하였는데 이는 약 2,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수준의 효과입니다. 이로써 시흥시는 폐기물 감량화,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 클린에너지 센터는 국내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올 3월에는 멀리 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표단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지역 정부가 주도하는 기후위기 행동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흥시 클린에너지 센터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이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체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흥시는 클린 에너지 센터를 통해 폐기물 감량부터 에너지 전환, 또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네요. 다음은 파주시의 공공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아리백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시죠. 파주시의 최대일 팀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리백,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 영어 R과 E 그리고 숫자 100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다시라는 뜻이죠. 아리백은 한마디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게 하자, 이런 뜻이래요. 2014년에 영국 NGO에서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참여한 낯익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애플조차도 이미 재생에너지 100%라는 목표를 달성했대요. 애플뿐이겠어요? 구글, 아마존, 하이닉스, 현대차, LG는 물론이고 우리 재용 오라버니까지 뒤늦게 아리백에 동참했죠. 대기업이야 본인들이 아리백 가입해서 그렇다 치지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아리백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도 물건을 납품하려면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일례로 유럽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거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물건을 사줄 수 없다고 못 받기도 했대요. 요즘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래요. 그동안 주구장창 화석 연료 써왔는데 하루아침에 태양광으로 기계 돌릴 수 있겠어요? 파주시도 예외는 없었죠. 지금 파주시에는 18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그 안에 5천여 개나 되는 제조업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업체들이 자체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돈 주고 산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주시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아예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버려서 그걸 파주시 안에 있는 업체에 공급을 해주자, 이렇게요. 저희 하늘생약은 1991년에 창업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물티슈를 만드는 순수 국내 제조 기업입니다. 저희 신도산업은 도로안전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블라드, 그리고 플라스틱 방호벽,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제조업 전반의 현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한 달에 저희가 5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파주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산 정수장 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됐어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은 꿈도 못 꿀 텐데 지자체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전력수급을 약속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파주시는 2054년까지 30년간 중소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주시의 혁신적인 시도가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최대일입니다. 우선 저희 파주시가 도전하고 있는 아리백 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선도 도시로서 더욱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간략히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대전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전기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이미 아리백이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높게 솟았습니다. 수출 없이는 생존도 없습니다. 5천여 중소기업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도시 파주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아리백 지원 정책을 펼친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아리백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해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강력한 변화의 결실, 파주시 에너지 꽃이 피었습니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시는 행정력 기반 구축으로 에너지 전환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파주시는 24년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아리백 지원팀을 신설하고 아리백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며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리백을 실현하고 시민이 에너지 전환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둘째,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혁신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생산한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PP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주시는 올해 문산 정수장에 1.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총 100억 원 규모의 5메가와트 발전소를 구축하여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향후
30년간 같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시는 24년 5월에 개최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통해 모든 경기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여 전국에 파주의 담대한 아리백 실험 정신을 알렸습니다. 또한 수소버스 세대가 동시 충전 가능한 초대형 수소 충전소를 조성했고 학생 전용 통학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7대를 도입하여 파주시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대전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햇빛 발전소 구축에도 적극 나서 농업인, 상공인, 마을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930kW 규모의 시민참여 발전소를 조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과 어린이를 위한 생생한 아리백 체험교육, 지역 주민 스스로 아리백을 알리는 시민 강사 양성까지 모든 시민이 아리백을 이해하고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최초와 혁신을 앞세워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에너지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행에 따른 수도권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의 단일 요금제를 넘어 파주시가 직접 전력 소매 사업을 실시하여 알뜰 전기 요금제, 아리백 요금제 등 다양한 맞춤형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파주시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여 ESS, 연료전지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도입하고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제 파주 시민은 에너지를 단순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파주시는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아리백 선도 도시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25년 4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참석해 파주시의 혁신적인 아리백 정책과 비전을 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며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의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에너지 정책을 건의하였으며 경기연구원과 전략적 협력하여 아리백 이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아리백이라는 장벽을 돌파하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국외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충돌, 아리백으로 인한 새로운 수출 장벽 대두, 그리고 전국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까지 에너지가 이토록 핵심 의제로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분명 에너지의 격변기입니다. 파주시는 이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는 에너지 대전환의 길 위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기본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업은 활력을 얻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시대. 이제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파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꽃잎처럼 피어나는 파주. 대한민국 지방정부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바로 여기 파주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우수한 자리에 우수한 사례를 발표라는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파주시 최대일 기업지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책을 고민하는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한 후에 3시 10분부터 본격적인 세미나인 세션 2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